것입니다. 자, 1번 자동시장법에서 판매 시 광고는 파지티브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파지티브 방식이라는 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것과 금지해야 될 사항을 광고에 동시에 포함한다. 자, 이렇다 하더라도 금지해야 될 것도 반드시 수록되게끔 하고 있고요. 원본 이익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보세요. 투자회사의 해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투자회사의 해산인데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투자회사가 법원의 명령 등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청상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원의 명령 등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여기 집합투자업자가 청산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금융위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자, 투자회사가 해산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합투자업자가 청산을 하게 되면요. 이 투자회사 파산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가 청산을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회사가 망해서 남은 재산들에서 나눠 갔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남은 재산에 대한 처분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시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공공기관 중에서 금융위가 있고요. 금감원이 있고 또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고 예탁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협회도 있고요. 협회는 이제 민간의 어떤 자율자치기구이지만요. 따라서 여기 취지상 이거는 민간기구가 해서는 안 되고 공공기관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역시도 협회 회원인데 이 친구한테 불리하게 청산을 하겠어요? 그죠?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가장 주요한 결정사항, 의결권자입니다. 그럼 금감원은 뭐냐? 이 의결을 내리기 위해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 조사 활동, 관리 감독하는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걸 금감원에서 수행을 하고요.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 관련한 시장에서 자본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거래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주로 담당한다. 이것은 증권과 여러 가지 수익증권을 말 그대로 우리가 주고받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탁 업무를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투자회사라는 금융기관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결권을 필요로 한 것이니까 금융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번 보시죠.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는요. 투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이 맡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라는 그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는 도대체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투자한 펀드가 올바른 성과를 안 내거나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더 투자를 할지 또는 도로 회수할지 결정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고서를 짧게 끊어줘야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건 언젠가요?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결산이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한 바퀴씩 돌리는 가장 큰 기간은 1년이고요. 연간 우리가 결산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반년 단위로 반기별 발표들을 합니다. 기업체에서는요, 성과를. 그리고 가장 더 낮은 단위는 뭐죠? 분기별 성과 발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떤 펀드의 자산운용 결과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들에 대한 결과와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결과가 같이 맞물려야지만 적절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짧은 분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을 4번 나눈 거죠.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심해야죠. 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인데요. 3이죠. 그런데 1회 이상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자주 하는 이유를 막을 필요는 없겠죠. 보고서를 더 자주 써서 고객에게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미니마이즈 3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내용 보시면 투자회사, 관계회사들인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 사무관리회사와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회사와 관계회사들인 판매, 신탁, 사무관리회사라는 것은요. 어떤 회사냐 하면 원래 투자회사는요. 자신이 투자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판매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직접 판매하기 힘드니까 판매회사를 고용해서 대신 팔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수수료 주고 우린 그 모은 돈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회사 역시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행정 사무 업무 이런 것들도 본인이 다 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신탁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재산을 관리하고 고객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다 외부에 뭐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위임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 내가 너한테 위임할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임 관계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죠. 펀드 상품을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신탁형과 회사형이라는 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펀드가 어떤 형태인지 구분하는 그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환매를 가능하게 그러니까 다시 내가 팔았던 걸 다시 산다든가 샀던 걸 다시 팔게끔 해주는 그게 가능한 게 개방형이고 그렇지 않은 게 폐쇄형인데요. 이건 환매 여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모집 방식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모 이건 앞에 첫 번째 문제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 펀드 상품을 추가로 우리가 더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보시죠. MMF가 당일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원래 MMF는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이죠. 따라서 당일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당일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 보시죠. 전환형 펀드에서 MMF 펀드로 전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MMF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단기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가능해요. 하지만 전환형이라는 것은 형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있었던 형질, 그 펀드의 특성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일 가격으로만 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 대금으로 결제일에 MMF를 매수하기로 판매하는 투자업자 또는 중개업자 미리 약정한 경우 자 이거는 미리 사전에 어디 갔죠? 예, 약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MMF란 단기 상품을 내가 갈아타겠다라고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일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MMF를 매수하기로 역시 어떻게 미리 약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어디 있죠? 외국환 평형기금이나 연기금에 MMF를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무슨 가격으로 하냐? 지금 당일 우리 지금 오늘 가격으로 이거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당일 시가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매매가 되는 보편적인 행위죠.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1번부터 3번은 지극히 당연하게 당일 거래 가격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시면요. 투자 권유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적정성의 원칙은 모든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이 아니라 이것은 적합성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적정성의 원칙은 우리가 파생상품의 집합투자증권의 권유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정성입니다. 자, 그럼 적합성과 적정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른 지문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고객은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위험성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하고 매입할 수 있다. 자, 투자 권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역시도 적합한 절차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정보의 일부만 제공한 고객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만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게 된다. 자, 여기 뭐 적합한이란 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떠한 합법적인 적합한 절차를 받았느냐라는 것이고요.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적정한 상품을 제시해 줬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모든 법률적으로 설명해 줄 거 다 설명해 줬고요. 뭐 할 거 다 해줬는데 나는 원래 이런 상품을 나한테 적합한 것이 적정한 것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상품을 권했구나 하면 적정성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에 권유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적정성을 위반할 수 있는 거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원금 초과 손실이라는 게 있죠. 즉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손실이 야기될 수 있는 상품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가적인 적합한 그런 상품을 더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적정성이라는 원칙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보다 엄밀하게 투자 권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보시죠. 투자회사의 업무 중 주주총회 기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주총회나 기타 뭐를 업무를 위임받았다고요? 사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거는 일반 사무관리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의 회계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금융위는 회계 처리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요, 회계 처리 준칙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회계 처리 업무라든가 법률적인 사항들이 그걸 바탕으로 실질적인 행정 업무, 관리 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위임해 준 거예요. 금융위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칙을 만드는 건 금감원의 일이 아니라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 관련한 준칙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투자 설명서를 고부해야 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요, 투자자를 이제 법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있는데 전문 투자자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한 지식을 많이 공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인한 특별한 개인 등이라든가 뭐 재산을 얼마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일반 법인들 뭐 이런 것들이 전문 투자자인데요. 그들은 뭐냐 하면 내가 지식 여부로 전문 투자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내가 나의 금융 투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스스로 보장받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전문 투자자이고 일반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강하게 적용하고 여긴 약하게 적용해서 둘 다 보호의 수위를 다르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어떤 행동을 못하게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우리가 보호할 때 이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따라서 무조건 투자자 보호를 하다 보면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막게 되는데, 전문 투자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들한테는 자율권을 보다 주도록 하는 것이 금융 관련한 시장을 발달시키는 원인이겠죠. 따라서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서 다 설명해줘야 되는 주체는 당연히 일반 투자자고,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들